네, 현재 시간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운이 없는 하루인데요. 오늘도 긴급 진단하면서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 빛은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성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제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국내 증시 처방전이 있을까? 도대체 현 시장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진단을 하고요. 그에 대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시장 안에서 처방약이 될 수 있는 선방 기업까지도 탑3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앞서 신광석 매니저랑도 오늘장 하락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네. 먼저 대외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믿었던 기업들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게 그게 오늘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구글 쪽 실적을 봤지만 실적 네. 발표 이후에도 장중에 주가 같은 경우가 더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시장의 환경 같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즉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 연속성 같은 경우가 성장주가 할인받을 수 있는 환경, 즉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한 4.9%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함께 부담이 되면서 성장주 중심의 시장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관련돼서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친트럼프 쪽에 위원이 채택이 되면서 아무래도 하나의 불확실성의 요소, 셧다운의 가능성까지 시장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보통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나스닥 레벨 12,000대 후반 같은 경우를 깨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200일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 구간을 만약에 오늘 깬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이제 하락 추세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외부 변수 요소, 전쟁,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 부각되다 보니까 시장은 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도 전체적인 성장주 중심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같이 여파를 받고 있고, 실상 어제는 2차전 지주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게 LG엔솔의 여파였다면 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여파로 인해서 또 반도체질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하락, 실적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까? 저는 사실 오늘의 하락,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매출액의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 영업 손실의 폭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미흡했다. 진짜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큰 조정을 받을 이유냐. 그런데 좀 이 사업 부문의 어떤 내실을 좀 본다면 지금 디램 부분에서는 흑자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상징적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사실 이 디램 부분의 흑자냐, 과연 적자 기조를 좀 더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흑자 전환을 했고, 역시나 판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 부분이, 그리고 HBM 반도체 공급에 따른 이 수익 다변화, 이 부분이 3분기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작용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업 손실 1조 7,920억 원, 시장의 예상 이 손실폭보다는 소폭 좀 상회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투심,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된 점, 주도주였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영향은 전일 미국장에서의 어떤 기술주 부진 내지 급락에 따른 여파가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는 4분기의 가능성 정도를 좀 더 확인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오늘장에도 정말 패닉 매도다, 패닉 셀이 보였다라고 분석하신 분도 많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최근 시장이 하락 추세라 더 답답해서 얼른 빠져나오고 싶은지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라고 네네.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지 저희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전약 후강의 장을 보였던, 되돌렸던 네네. 장이 있는 거와 달리 네. 오늘은 완전 그냥 전약 후약으로 갭으로 하락해서 쭉 밀리고 있는데 네. 지난번하고 다른 차이가 있다면 이런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심리가 더 이상 희망은 없어라는 그 패닉 매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신용장고의 부담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많이 줄긴 했다던데요. 네, 주는 상황 안에서 그래도 평균적인 하단 레벨 정도까지는 신용이 줄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체적인 수치는 한 16조 정도
뭐 많게는 15조 중반까지 지금 줄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한 17조 6천억,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지금 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용이 줄었다고 해서 우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급이 돌아서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확인을 하고 가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시장이 기술적인 측면의 조정이든 아니면 수급이 꼬여서 조정이 나왔든 시스템 리스크의 조정이 나왔든 네. 전반적인 모든 요소에서 외봉으로 시장 반등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고 가는 그 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도 된다는 점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외부 변수의 끝을 놓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끝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을 때는 한미 통화 수합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피크에서 호주 시장의 선물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났어요. 아. 해소가 아니라 해소에 대한 점이 이제 부각이 될 때 시장은 선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 형태에서도 뭐 바닥을 외바닥이 아니라 한번 테스트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대입을 해봤을 때 모든 게 해소되고 매수를 하기보다 한 번에 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하락장이 끝날 수 있을 만한 신호나 시그널이 보여줘야지만 네네. 그때부터 차분히 시장이 돌아오겠지. 네. 많이 빠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를 추세를 돌려버리는 양봉이 나오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셨고 네. 제 주변에도 네. 코로나 때만큼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 네네. 많으세요. 그 하락폭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때는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봉쇄되고 모든 게 다 망하는 것 같으니 다들 그 생사 여부가 갈려 있다 보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이 그만큼의 충격을 받을 만한 시장인 거야? 우리만 너무 취약한 거 아니야?라고 화를 내시는 거거든요. 변영인 대표님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시장? 그렇죠. 지금 사실 이 투심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뭐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의 증시 패닉 때 이 코스피의 이 PBR이 0.71배, 지금 0.85배까지 좀 내려왔다. 지금 이게 뭐냐면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비교 대상이 그럼 코로나19의 시작점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봉쇄, 네. 그다음에 국경 봉쇄, 경제의 어떤 이 우려감들 이게 현재의 어떤 리스크보다 좀 더 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더 안 좋다. 투자 심리도 그렇고 뭐 지수의 어떤 흐름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 관점에서는 뭐 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이제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네. 이 장기물 채권의 어떤 급등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도의 어떤 증가. 오늘도 외인 자금이 크게 이탈해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경우에서도 외인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지금 현재 2%대.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이 증시 불확실성에 관련된 외인 자금이 비교적 이 장기물 채권 시장인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도를 좀 더 증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부분에서는 장기물 채권, 즉 미국 국채의 어떤 채권이 먼저 안정화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발 리스크도 아직은 시원시원한 어떤 완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지상군 투입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미국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중재 때문에 연기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직도 중동발 리스크가 좀 해소되지 않는 점,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현재 어떤 투자 심리들이 더 위축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그래서 미국채가 움직이는 변동될 때까지 시장이 계속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코스닥의 하락 종목 개수가 1,400여 개가 넘었잖아요. 이게 역대 1위의 하락 종목 개수래요. 그만큼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기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처방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처방을 내리고 여기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보다 아까 확인이라는 점을 대입을 해드렸고요. 그럼 뭐 그러면, 확인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수급 측면이죠. 수급. 네, 수급 측면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도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뭐 참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한 발 느리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돌아서는 환경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과거도 그래왔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개수가 7,000개 이상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기준으로 수급은 한 3천억 원대,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1,000억대 후반 같은 경우가 한 3거래일 정도 유입되는지 확인하고도 접근을 하시는 게 뭐 늦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는 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할 텐데 가격 지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가 선제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가격 지표 같은 경우에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또 언급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처방전을 들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처방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외국인의 수급이 변했을 때, 네.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때이다라고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방약 혹은 좀 안전약이 될 수 있는 기대주는 무엇이 있을지 방어주 탑3 두 분의 선택 보겠습니다. 고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변영애 대표님은 삼성출판사와 알테오젠, JLK를 선택했고요. 이성사님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추락하는 증시 속에 바이오주가 선방하기, 성장주가 선방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딱 그렇습니다. 그걸로 정하셨네요? 우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넘버1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제 그 기관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간담회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이 머크 쪽과 관련된 비독점의 로열티 같은 경우에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1%를 받고 있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더블 디짓이라는 점을 명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로열티가 적어도 10%대 이상은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열티 매출을 감안해 보면 현재 주가에서 뭐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점이고요. 시장에서는 하나의 모멘텀의 주가가 반응했다는 점은 좀 높게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좀 불안한 시장, 꺾이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이 있을 때는 종목이 아직은 반응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 실적에 대해서 긍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 그다음에 미리 선제적인 조정이 주가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추려볼 필요가 있겠고, 그게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두 분의 선택에 다 일치가 된 이런 특이한 선방하는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변영애 대표님은 탑을 네. 삼성출판사로 주셨어요. 우선 뭐 좀 급락조정장에서의 어떤 주도 테마 종목이 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출판사의 오늘 수급 추이를 좀 더 지켜봤는데 사실 뭐 넷플릭스에서 이 베베핀 시리즈가 미국, 한국 그리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4개국에서 이 키즈 부분 1위를 좀 달성했다 이 이슈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18개국에서는 약 10위권에 랭크된 2위와 3위에 랭크된 어떤 이런 이벤트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뭐 많은 국가에서의 어떤 흥행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체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물량이 61%라고 하면 현재 유통될 수 있는 유통 가능 물량은 390만 주. 굉장히 좀 품절주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수급 이전 관점에서는 테마가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간다면 삼성출판사의 경우는 오히려 기대감을 좀 더 수반할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의 어떤 수급 추이는 굉장히 적은 유통 주식수의 어떤 메리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사님께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일한 부분이고 JLK의 경우에는 뭐 다음 달 출시 상용화 관점에서의 어떤 임박 오늘도 좀 이 수급이 이런 장에서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다. 이 부분은 일회성 수급보다는 상용화 이후에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JLK도 단기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6개의 종목 중에서 삼성출판사만 일단 오늘 이슈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장 하락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강한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나머지 5개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선제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종목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탑픽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삼성출판사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뭐 신규적 접근에서는 사실 오늘 뭐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접근하기는 사실 신규적 관점에서 부담스럽다.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저는 대형주 낙폭 부분에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제가 단기 목표가 21,000원을 좀 설정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키즈 부분에 대한 어떤 이리 성사율들이 좀 더 지속되고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25,000원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삼성출판사의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알테오젠에 대한 토픽 또 두 분의 종목으로 일치가 됐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가격적으로 세워볼게요. 우선 시장에 대한 확인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부분을 대입해서 가격은 한 54,000원대,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뭐 기술적인 저항대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61,000원대기에 한 61,000원을 우선 1차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먹화의 이 계약 같은 경우가 변경돼서 더블 디짓 같은 경우로 변경이 되면 목표가는 2차로 10만 원 이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한 48,000원 구간 이 정도 가격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에 손절가를 48,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테오젠의 1차, 2차 목표 주가 61,000원 그리고 정말 길게 10만 원까지도 제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종가의 시장이 말아올리기는커녕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네요 라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저점에서 볼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로 현금도 종목이라는 걸 오늘 또 깨닫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수가 와봐, 나 다시 주식 안 해 라는 그런 반응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힘듭니다. 지금 동쇼가 구간에서 코스피가 2295선으로 23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74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도하고 있어요. 555억 원의 매도 우위,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매수 포지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번 그러죠.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이를 사들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개선된 척할 뿐 실상 지수를 끌어올리는 수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공포, 반대 매매, 이를 다시 빨아들이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반복되고 있고요. 아쉽네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럼 자세하게 클로징벨 마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26일 목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1,4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거의 역대급의 하락 종목 대수를 보여줬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또 그 안에서는 SK하이닉스 여파 속에 반도체주들이 어제와는 달리 급락이 컸고,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엔터주들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자 엔터주들도 오늘장은 좀 크게 밀렸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 김예술 아나운서 만나보고 와서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예술 아나운서 전해주실까요? 네, 10월 26일 목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뤄졌던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2,300선이 깨진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2.7% 넘게 하락하면서 2,299포인트로 시장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3.5%대 하락하며 74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이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66,700원까지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SK하이닉스 역시도 6% 가까이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낙폭을 점점 더 키웠고요. 그리고 5거래일 만에 오늘 급락했습니다. 이 HBM 대장주 한미반도체도 2% 넘게 키웠고요. 이 2대 주주인 한미반도체가 200억 원 규모의 이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HPSP 역시도 13% 가까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대장주죠. 이 이오테크닉스 최근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역시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2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기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낙폭을 좀 많이 키웠는데요. 업황 둔화 우려감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요. 간밤 미증시의 영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가 한 달 반 만에 이 주가가 거의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10%가 하락하며 62만 1천 원까지도 내려온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2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19만 9,600원까지도 오늘 시장 내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역시도 부진했는데요. 5% 넘게 하락했고요. LG화학과 LNF까지 2차 전지 기업들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이 테마주로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 일제히 또 하락을 했는데요. 정부의 정책 추진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스마트폰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우듬지팜도 12%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역시나 어제 급등했던 그린플러스도 13%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던 솔트웨어도 오늘 시장에서는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기업들이 정말 적었던 오늘 시장인 만큼 오늘 개별 기업들의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급동유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깊어지면서 지상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큰 급등이 나왔고요. 22% 넘는 급등으로 4,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삼성출판사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주로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시리즈가 이 미국과 싱가포르 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장 마감까지 주가 유지했습니다. 17,1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저출산 관련한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한 기업, 이 쿼트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일본 기업이 독과점 하던 이 반도체 설비 환경을 조절하는 장치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HBM 후공정에도 사용을 되는 만큼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장 초반에는 70%대의 상승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하고 33%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고요. 8,650원에 오늘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뚜렷한 하방 압력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걱정 많고 고민 많은 이러한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클로징 매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 그동안 어떻게든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겠지, 리바운드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선을 차트에 그어봤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2,400지지, 2,350지지 여기서 반등, 그런데 오늘 2,300이 내려오면서 이런 지지선이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거든요. 오늘 장의 마감 어떻게 보시는지 이소 기사님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수급이라던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전 사례와는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참 판단하기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수급의 측면에서는 우선은 오늘 외국인 선물은 막판에 수량을 좀 줄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한 3,646계약 정도 매도 우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비차익, 코스닥 단에서는 유입이 되기는 했는데 대부분 2차 전지였어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고 하면은 시세를 내기 위해 올려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 나오는 부분 또는 공매도의 환매수 그 정도로 우선은 볼 수 있겠습니다. 뚜렷하게 이거를 시장이 반등 나오기 위한 수급은 유입되지 않은 점을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거래소의 비차익 매도는 한 3천억 원대 자동적으로 출회가 됐어요. 오늘 아침 개장 이후에 시장의 포인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대 조정이 나왔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1.4배 정도로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가가. 그런데 외국인이 이 부분을 매도해 주는지 여부가 주목되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까지 함께 출회가 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수급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턴이 우선은 나오지 않았고요. 거래소 기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봉의 갭이 2,300 초반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메우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지수가 갭으로 레벨다운 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조정이 나왔던 이격도 같은 경우가 네.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과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개파락을 하면 복원이 빠를 수 있는 환경까지는 코스닥이 먼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이와 연결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까지 내일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지금은 이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거예요. 다들 힘내세요라고 의견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나 지지선 그동안 왜 그었지 네. 이렇게 후회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좀 그 시장이 연일 하락하면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2,300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2,300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을지요. 지금에서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우선은 과거의 지수 레벨들, 뭐 2011년, 2018년이 유사한데 이런 형태에서는 지금 오늘의 조정이 이때까지 한 17에서 18%, 그런데 20에서 25%까지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 부분의 대입 시에는 한 3에서 많게는 한 8%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당시 베어마켓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수급이 바뀌는 요소가 먼저 대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요소는 이제 시작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8분 능선까지는 왔기에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장이 무섭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겠어. 뭐라도 좀 반대로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을 사볼까? 라면서 인버스 쪽을 좀 두들기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뭐 극동유와 흥구석이 이야기해 준 네. 것처럼 시장이 불안하면 항상 매번 유가가 오르니까 이 테마군으로 승부를 볼래? 라면서 테마주 매수하신 분도 많아지셨습니다. 변영현 대표님, 이 시장 인버스 역할하는 종목 혹은 테마, 인버스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가 좀 증시 저점화해서 우리가 과거의 저점보다 더 나빠진 증시의 환경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해 저점 9월 30일 저점이 코스피가 2134포인트,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점에서는 2175선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3000선 좀 이탈을 했지만 아직 코스피의 여러 건 2280선에 대한 부분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과매도 구간 진입은 아니다. 이게 좀 아슬아슬하게 좀 걸려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지금 추세 전환할 타이밍은 맞는데, 다만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뭐 전일 뭐 미국의 기술주 관련 이슈는 어제로서 뭐 저는 다 악재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여기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더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2134포인트를 이탈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때 당시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전쟁 장기화 측면, 그리고 뭐 고유가 기조,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지속됐던 관점이고, 지금은 사실 긴축의 막바지 관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중동발 리스크보다는 사실 뭐 중동발 리스크들이 아직은 뭐 크다라고 좀 단정질 수 없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인버스가 좀 움직였던 것뿐이지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 이 증시의 어떤 환경들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 관점이라면 저는 추세 전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 전환 관점면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인버스보다는 지금 낙폭과대된 어떤 대형주이죠. 지금 사실 뭐 대형주가 지금 정말 좋은 주식이 많이 싸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지만, 그리고 시중에 보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살 수가 없는 투자 심리, 이 부분 때문이지 사실 뭐 그런 환경들 다 걷어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과연 이제 업황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 더 나빠진다는 환경,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더 크게 작용이 된다면 인버스 투자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지금 사실 여기는 저는 최고의 악재 부분들 다 선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 오늘 슬픈 게 엔터주들도 네. 무너졌어요. 네네. 그동안 나름 방어했던 엔터주들,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던 엔터주였는데, 네. 항상 엔터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매번
노심초사하시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하이브가 그로 인해서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네. 아직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에요. 근데 네. 시장에서 혹여나 다른 아티스트들로 그런 뭐 마약 범죄 같은 게 번지면 어떨까라는 그 우려에 미리 매도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요? 괜히 사람을 흔드는 것 같은데 이사님? 좀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었고 이게 네. 확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요소가 약한 장에서 또 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많은 루머들이 있죠. 그런데 아직 뭐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해소되는 단계에서 하이브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엔터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밸류가 비싼 요인까지 같이 대입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하겠고 나머지 엔터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나을 수 있는 뭐 JIP 엔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200일선 기준 이 부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과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답은 없어요. 시장이 여기에서 가격은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가 터지는 환경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 가격을 주고도 재진입할 수 있는 게 시장은 또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HD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14%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6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량 감소를 했는데 사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오늘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기계 쪽에서 인프라 투자로 인해 좀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왜 HD 현대건설기계는 그에 해당되지 못했는지 오늘의 실적 하락으로 인한 실망 매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요? 네, 이게 왜냐면 우리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예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꺾이는 흐름이 나고 현대건설기계 또한 우선은 나왔어요. 그러면 인프라 환경을 보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이라서 기대됐던 부분,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지연될 수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시장은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의 대선 부분. 그런데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좀 코드가 바뀌었죠. 네. 그런 요소까지 함께 대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또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선 꺾였을 때는 실적의 회복이 확인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이 하반기에 무조건 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이는 실적대로 우선은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변영희 대표님, 내일장 시장 우리 무엇을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까요? 네, 우선 뭐 과매도 구간을 좀 지나는 시기다. 지금 오늘 뭐 일본 증시도 2%대 지금 하락을 했고 네. 이에 반해서 뭐 중국 증시는 좀 선방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된 어떤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전체 글로벌 이슈의 우려감들이 저는 오늘로써 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지금 일단 PBR 구간에서의 지난 저점 0.83배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추세 전환했다는 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에요. 사실 뭐 지상군 투입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공포감들이 좀 더 조성되는 흐름인데 저는 뭐 11월 연준의 금리 기조에 따른 어떤 추세 전환. 그래서 11월 증시는 오히려 10월보다는 좀 더 상당히 좀 진보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형주 낙폭은 매수 기회, 과매도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나는 분석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사님은요? 수급의 확인이 필요함을 우선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요인들, 그다음에 2011년, 2018년의 형태들 모두를 종합을 해보면 확인하고 가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돌아서는 환경 때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턴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종목들과 시장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버블이 끼일 때는 위로 이렇게 시세가 한 번 더 나죠. 그런데 지금 아래로 갈 때는 아래로 긴 시세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종목들의 리밸런싱 하고도 뭐 반등에 대한 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한 8분 응성 정도는 왔기에 이제 조금은 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곧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장 정리 마무리해 볼게요. 설명 고맙습니다.